네, 이쪽, 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준비는 못하고 자, 이게 카메라고요. 이게 마이크입니다. 이제 제가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자, 지금 이쪽에, 예, 지금 이제 오신 분에 대한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제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게 한 2012년인가 그렇죠? 2005년. 5년이었나요? 우리가 만난 게? 아니, 저하고 만난 게. 그 시청광장에서 한 2012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2012년인가 하여튼, 그때 시청광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한테 받아가셨어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 그러면서 가셨는데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한참 지난 뒤에 어느 방송에서 이분 사연이 인터뷰로 나오게 됐고 그 인터뷰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알게 됐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분의 따님이 지금부터 약 9년 전, 10년 전에, 9년 전에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은, 치정에 얽힌 살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당시 그 딸은 23살이었습니다. 23살짜리 딸이 직장의 늙은 상사와 어떤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사랑 싸움으로 우발적 살인이 벌어진 것처럼 재판도 다 끝난 거죠. 네. 예, 그 당시에 재판이 다 끝났고 그렇게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 어머님은 10년에 걸쳐서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오셨고 그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이 9년 동안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증거들을 모으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오시다가 이제 막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다시 이렇게 잊혀지는 상황이 온 건데 제가 오늘 이 어머니를 모신 건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어디까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 제대로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의 소개, 무슨 닉네임이시든지 아니면 본인의 실력을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2005년도부터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이런 제목으로 닉네임은 물망초로 시작을 했어요. 물망초가 잊지 못한다는? 네. 그런데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권리침해 신고를 하고 또 블라인드 신청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물망초 2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블라인드 신청을 하고 가처분까지 하고 그것도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저는 가처분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물망초 2까지 블라인드를 시켜서 제가 물망초 3, 4, 5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를 운영하려니까 너무 벅차서 제일 마지막에 만든 물망초 5로 그래서 물망초 5가 된 사연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물망초 5라는 숫자가 네. 그런 건지 몰랐어요. 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대한송유관공사하고 그 상대방이 선임한 원주 지원의 판사 출신 이재구 변호사하고 또 제가 선임한 강지현 변호사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를 권리침해 신고하고 블라인드 시키고 이렇게 저는 딸을 잃은 엄마잖아요. 저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돈과 권력에 의해서 저를 이렇게 짓밟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2차 피해, 3차 피해 말도 못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고 언론 피해도 당하고 또 사법 피해도 당하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엄마예요. 지난주에도 무슨 재판이 있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 지난주에 있었는데 제가 연기를 해서 어제 재판을 했어요. 무슨 재판인데요? 그 성남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그 산재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산재를 부지급 결정을 했어요. 누구의 그래서 산재? 따님의 산재? 네. 그런데 그 부지급 결정한 그 결정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였다. 이래서 부지급 결정을 했는데 제가 낸 서류하고 판결문하고 다 전부 참고 자료로 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행정재판 1심, 2심, 3심까지 다 끝났어요. 다 기각이 됐고 제가 저희 세대에서는 이런 사대보험 이런 게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알아보고 그리고는 제가 성남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 경찰이 자기네가 수사를 잘못했다는 자백 받아낸 거 하고 회사 직원이 위증한 거 밝혀낸 거 하고 또 법무팀 지배인하고 그 노사협력 팀장이 사자명예훼손 한 거 밝혀내고 내가 살인자 위증까지 다 밝혀냈다 이러고 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네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뭐 재심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재심 재판하는 게 뭐 인터넷 게임하는 건 줄 아니야. 그러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였다는 증거가 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까지 듣고 네. 일단 이렇게 좀 네. 이 차가 좀 식으면 드시는 예. 걸로. 네. 일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예,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모 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실명을 거론하시면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실명 거론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요. 법적인 또 아니요. 저는 그 회사 이름이 블루라고 다 지어진 이름이고 사람 이름도 다 블루라고 지어진 이름인데 제가 뭐 그 회사 이름을 거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쪽에서 저는 더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그 인사과장 개인의 사적인 일이면 그걸로 끝나야 됐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 방송에 대해서 네. 혹시 또 이제 뭐 명예훼손이다 이걸 방조했다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할까봐 저는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머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니요, 방송을 아니요. 문 닫게 할까봐. 아니요. 예. 이런 회사는 그 삼성 르노자동차도 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그게 이렇게 보도가 됐죠. 그죠? 보도가 되고 지금 국회에서 성희롱 삼성맨 네, 이렇게. 예. 그렇게 했는데 대한손유관공사만 굳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사건을 이제 차근차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삼성의 성희롱 요즘에 오늘 나온 신문이에요. 예. 그 삼성 성희롱 성희롱 삼성맨을 뭐 어디에서 채용을 했다. KT. 그래서 지금 막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마이크는 내 목소리 너무 크니까 어머님께 맞춘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 희생자의 어머님의 주장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혹시 문제가 있다면, 네, 예, 마이크 음량이 좀 작아요? 예, 알았어요. 예. 무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께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셨다는 거, 네. 예, 밝혀둡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사건의 발생 일시하고 장소가 좀 궁금한데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몇 년입니까? 2005년도 5월 30일 날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그날 10시까지 당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어요. 그런 애를 저희 딸은 차도 없는데 10시까지 당직을 시키고 교통편도 제공하지 않고 거기서는 걸어 나올 수도 없고 택시도 다니지도 않고 이래요. 그래서 직원 차를 얻어 타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 전에 인사과장이 와서 자기가 차를 태워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거절을 했대요. 그 같은 동료 차를 타고
그리고 회사에서 분당 서현동까지 대중교통하고 연결이 되는 곳까지 태워다 줬는데 회사부터 미행을 해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태워다 준 그 동료 직원하고 말싸움을 하고 그리고 몸싸움까지 하고 밀치고 몸싸움까지 하고 그리고 저희 딸을 강제로 자기 차에 태워서 집하고 정반대 방향인 경기도 양평 쪽으로 끌고 가면서 차 안에서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해서 그 산타모 조수석 문짝에 문짝하고 천정에 피가 혈흔이 다 튈 정도로 애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따님 나이가 몇 살? 23살이요. 23살.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입사한 지 얼마 만에? 23개월이죠. 입사한 지 네. 23개월 만에 네.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막 차 안에 혈흔이 있고 그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에서 그런 그 차가 증거물인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고는 거기다가 유기를 해놓고 이틀 있다가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래서 차에서 막 폭행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기도 죽인 양평에다 유기를 해놓고 죽여서 유기를 네. 해놓고 살해하고 유기한 뒤 예. 이틀 뒤에 원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했다. 거죠. 근데 그 원주가 그 범인의 집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아무 관련이 없고 이쪽 댁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 원주에 가서 신고를 예, 했다. 네. 그 대한송리관공사 원주지사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굳이 거기에 가서 자수를 할 때는 원주지사가 있다는 거 외에 다른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러고 그래서 그다음에 원주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를 쭉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뽑은 게 있어요. 네. 그 경찰들이 이렇게 서울에서도 이렇게 지역이 넓으니까 더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서대문구, 마포구 이러는데 범행지나 피의자 주소지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인사과장이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도 경기도 양평경찰서로 이송을 하거나 그 피의자 주소지인 안산경찰서로 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송을 하지 않고 원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왜곡, 은폐, 조작하는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양평까지 가서 현장 검증을 하면서 그 거리도 멀고 지역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데를 인력 낭비 또 그 경제적인 기름값에다가 뭐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면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양평경찰서에 공조수사 신청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수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골치 아프고 이런 사건을 서로 안 한다고 떠넘기고 하는데 그 양평경찰서에도 이송을 하지 않고 여기서 수사를 한 이유가 이 사건을 그 치정사건으로 왜곡, 은폐, 조작을 하려고 거기서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신이 발견이 된 건 그 다음 날인가요? 이틀 있다가 자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밤 10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사, 그 피의자 집 주소, 집 그리고 다 연락을 하고 저희 집에는 제일 마지막에 연락을 한 거예요. 6월 1일에. 2일 날. 6월 2일에. 네. 그럼 그동안에는 따님이 지금 3일 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이죠. 6월 1일 날 10시 반에 연락이 온 거죠. 밤. 네. 하여튼 원주 경찰서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이유는 없는 거네요. 거기서 원주지사가 있다는 것만 알고 거기서 수사를 할 수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그걸 알게 된 건 언제였습니까? 그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몰랐고 네.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경찰 관할 규칙이라는 것도 제가 찾아봤고 또 다른 분들이 설명을 아주 쉽게 유치원생들도 알기 쉽게 제가 마포구에 살아요. 그런데 서대문구에 가서 제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러고는 겁이 나니까 김포공항에 가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이틀 있다가 자수를 해요. 그러면 제주경찰서에서 저를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마포경찰서로 이송을 하거나 피의자, 그러니까 범행지인 서대문 경찰서로 이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수사를 이송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은폐 조작을 하려고
수사를 한 거죠. 범인이 그 당시에 그 인사과장이었다고요? 네. 그러고 그 당시에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사내 연애를 해서 사장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재혼을 해서 또 딸을 낳았고 딸이 7개월이었을 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사과장은 그때 그 3심까지 다 받은 건가요? 그렇죠. 30까지 받아서 형량을 어떻게 받았나요? 검사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15년 나왔고 2심에서 또 3년이 줄어서 12년으로 됐고 저희 쪽 검사는 2심 검사는 저를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 전화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청 밑에까지 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고는 상고도 해주지 않고 다른 데로 전근을 가서 만나주지도 않고 상고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딴 데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상고도 안 하고 검사는 상고도 아니야. 검사가 상고를 아예 안 하고 그리고 피의자만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그냥 기각된 거죠. 그래서 12년형이 그렇죠. 확정돼서 네. 그럼 얼마 뒤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지금 9년이 되니까 3년 남았죠. 네,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가석방 금지 청원서를 계속 넣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네. 자, 그러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10년을 싸워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9년을 싸워오신 이유가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한 그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죠. 당시 보도 내용이 어떻게 나왔던 건가요? 뭐 내연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 이런 내용으로 그 장례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 저희 딸 가회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저기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우리 딸 기사인 것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고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돼서 장례를 치르기 전이면 3일도 안 됐고 그렇죠. 그 수사가 다음 날 아직 그 마무리가 수사 안 된 그렇죠. 상태에서 보도가 네. 내연의 관계로 인한 예. 치정살인이다라고 예. 나왔다고 네. 어디서 제일 먼저 냈습니까? 연합뉴스하고 뉴스 쓰고 그러고 다른 데서 퍼와가지고 강원일보도 났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한국 뭐 이런 데서 뭐 해가지고 9군데서 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신문에 아니 사실 1년에 난 살인사건도 되게 많은데 네. 이게 동시에 미확인 사실이 동시에 뿌려지는 경우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 그냥 퍼가서 다 기사를 내는 연합뉴스가 싫으니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그러니까 두 개가 통신사라 그렇죠. 거기서 실어놓으니까 네. 이걸 전체적으로 다 뿌렸군요. 예. 그래서 그냥 따님은 그 직장 상사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어떤 그 우발적 살인으로 당한 걸로 그렇게 이제 사실 확인도 하지도 않고 기사를 쓴 거죠. 것이다. 그래서 제가 6월 2일 날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거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2005년 6월 30일 날 하고 2005년 7월 1일 날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다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금 제가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서류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많이 이 품에 품고 보고 또 봤으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에 지금 찾아내신 상황.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젊은 여성들이 자기네 직장 상사한테 어떤 로맨틱한 느낌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떤 권력자에 대한.
그게 혹시 따님이 그 인사과장하고 어떤 그런 내연의 관계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 없습니까? 전혀 없죠. 뭐 마이크 가까이. 네. 예, 왜 전혀 없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어, 그,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그 재혼한 여자가 있던 자리에 저희 딸이 그 자리에 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고 그 인사과장이니까 직장 상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사하고 같이 회사에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대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좋은 대인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였지 그 사람하고 뭐 이게 좋은 사이로 지낼 이유가 전혀 없죠. 왜요?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든가. 아, 네. 그 회사에 그 신세계 푸드 시스템이라는 그 식당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영양사가 저희 딸 남자친구였어요. 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사귄 상태? 그 집 그 형제만 있는데 형님 여자친구하고 넷이 이렇게 만나서 뭐 스키도 같이 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고 저희 둘째 남자친구하고 넷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설에 또 추석 때 집에 이렇게 서로 무슨 막내도 술병 하고. 아니요 술병 같은 이렇게 조그만 선물도 보내고 그냥 남자친구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 자기네들만 만나고 그냥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집에 선물까지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 집 아버님이 부동산을 한다고 뭐 문정동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그쪽에 집 싸게 나오고 이러는 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와라 이러면서 그 아버지도 저희 딸한테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 소위 그 직장 상사 인사과장하고 어떤 그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죠. 그 사귀는 남자친구가 분명히 있었고 네. 그 남자친구랑 그 남자친구 가족, 네. 남자친구 형제하고 더블 데이트, 그다음에 네. 동생. 자기 동생하고의 더블 데이트를 할 만큼 네. 가족 간의 왕래가 있는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내연 관계라고 이제 보도를 하여 따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차 안에서 혈흔을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퇴직금하고 그 차를 납치해간 차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압류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서 퇴직금하고 차를 가압류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퇴직금도 회사에서 미리 내줬고 어, 제가 가압류를 했는데도 미리 땡겨서 어머. 그쪽에 편리를 봐주고 내줬고 그러고 차는 굴러다니는 거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본집에를 찾아갈 무슨 일이 있어 갖고 찾아가서 차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어디 천호동 어디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 뭐 지하 주차장에 뭐 파킹을 해놨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보자.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그러고는 가서 보니까 방전이 돼가지고 그 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불러다가 수리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 법원에서 어디에 주차장에 그러니까 보관 장소에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차를 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밖으로 딱 나오는데 환해지면서 문짝하고 천장에 피가 이렇게 튀어 있는 걸 탁 눈에 본 직접 거예요. 운전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저 친구랑 같이 가서 그럼 조수석에 앉아서 그걸 보신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제 딸이 앉았던 자리에 근데 그거를 경찰 수사 기록에는 전혀 수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지금 7년째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관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진정을 하면서 그 차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경찰하고 검사가 거기까지 그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도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혈흔이 따님의 혈흔인지 아닌지도 아직 법적인 분석은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차에 대한 차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찾아내신 진실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이거 사실조회를 제가 민사를 하면서 사실조회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전처하고
전처하고 2002년 5월 6일 날 이혼 신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94년생인 딸이 하나 있었고 2002년 5월 6일 날 이혼 신고를 했는데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사장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2005년 5월 12일부터 동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결혼하는 거는 이렇게 재혼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고 2002년도 이혼 신고를 하고 그러고는 그런 어떤 네. 그 범인의 사생활을 이제 추적을 하셨고 2002년 5월 6일 날 이혼 신고를 했는데 네. 2003년 5월 11일부터 딱 1년 만에 이제 동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2004년 11월 12일 날 이제 또 딸을 낳은 거예요. 이 딸을 낳고 7개월이 될 무렵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1심 판결문이거든요. 여기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수사를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재판도 할 수 없는데 제가 그 먼 데까지 가서 진술 받으러 다니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도 네. 범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닌 데에서 그렇죠.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원주 법원에서 그러니까 원주 지원에서 이 사건을 판결까지 한 거네요. 그렇죠. 1심을? 재판까지. 네. 그 먼 2심은 데까지. 어디셨어요? 2심은. 2심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이 원주를 제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 원주라는 데가 너무 원망스럽고 어느 분은 자기 고향인데 왜 싫어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원주 경찰서에서 원주 검찰청에서 원주 법원에서 이 딸을 잃은 저한테 2중 3중의 교통을 겪게 한 게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지금 세월호처럼 그 정부에서 이렇게 구조를 못해서 안타까운 애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됐잖아요. 저는 원주 경찰서, 원주 검찰청, 원주 법원에서 저를 희생을 시킨 거예요. 그 먼 데까지 다니면서 진술 받으러 다니고 재판 받으러 다니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고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네. 이 판결문에 잠깐만요.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2005년 5월 30일에 직장 상사로부터 살해당한 딸을 둔 어머니십니다. 딸을 2005년에 잃으셨고요. 근데 언론은 이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 통신사 뉴시스하고 이 연합뉴스에서 이 직장 상사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살해당했다라는 보도를 했고 그래서 당시 23살이었던 딸이 그런 억울한 누명 직장 상사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우발적 살해를 당한 상황으로 법은 판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범인은 12년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찾아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폭행, 지금 아까 얘기가 안 나온 부분인데요. 성폭행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내연관계라고 이놈이 내연관계라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피의자는 그냥 단순한 직장 동료의 사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내연관계라는 보도가 경찰이 나온 거야? 제가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살인사건 수사 기록이에요. 네. 그런데 제목이 피해자와의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 보고. 예. 이런 살인사건 이렇게 제목은 네.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살인사건 피해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되는데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왜 여기 삼류 소설도 아닌데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연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녀와 내연의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추궁 수사 예정임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 여기에서 사건의 발단이나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연의 관계를 추궁해서 밝히겠다고 이렇게 경찰이 이런 수사 기록을 작성을 한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 잠깐 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자수하면서 내연의 관계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내연의 관계일 것이라고
추궁해서 그 밝히겠다. 저기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답이 나올 때까지 추궁을 하겠다라는 수사 보고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내용대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거고. 예. 이날이요. 이날 근제 언론에 보도가 된 날이에요. 예. 근데 이날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범인이 그런데 예. 내연의 관계를 계속 추궁해서 추궁할 수사 예정이다. 추궁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살인 사건에서 사건의 발단이나 범행 동기를 밝혀야죠. 왜 내연의 관계를 왜 밝혀요? 그러니까. 예. 그래 놓고 이거는 같은 날, 똑같은 날 예. 국가수로 보내는 부검물에서예요. 예. 부검물에서에는 여기에는 이거는 경찰이 작성한 공문서잖아요. 예. 여기는 8개월 동안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다. 이래갖고 이거를 국가수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내연의 관계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했겠죠. 자기네들 임의대로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겠죠. 자기네들 밥줄을 목을 걸고 이런 짓을 했겠죠. 제가 또 이렇게 밝힐 줄 몰랐겠죠.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그러고 6월 1일 날에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9개월가량 사귀며 이렇게 해서 수사 보고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리 그냥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만들어 지금 놓은 거죠. 사건이 웃긴 건 일단 범인이 왜 원주로 가서 자수했느냐도 의문이고 네. 그런데 원주 경찰서에서 범인은 내연의 관계란 주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의 관계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연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게 지금 국가수로 보내는 거에는 8개월 동안 내연의 관계로 지내왔고 9개월가량 사귄다. 또 뭐 9개월가량 사귀었다 뭐 이런 식의 지 멋대로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원주경찰서에서. 예, 그러고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네. 변사사건 발생보고 지휘건의서라는 거를 작성을 한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차 안에서 예.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다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요 상황을 수사를 전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을 하지도 잠깐만요. 않았어요.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망 그 추정 시간은 31일 12시 반경이고 밤 이것도 시간도 엉터리고요. 확실하지 않고 네. 변사자는 위 발견 장소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다리를 야산 쪽으로 하고 상의 검은 나시티 하의 검은색 스커트를 착용하고 맨발인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넥타이로 변사자를 끈 졸림사함으로 인해 목의 사큰과 우측 안면, 목 좌측 뒤쪽 어깨 부위, 양쪽 무릎에 찰과상인 상태에서 나뭇가지와 낙엽에 덮여 있었음. 네, 이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폭행을 했냐 이런 질문이 전혀 없고 수사 기록에는. 네, 전혀 없어요. 그러고 여기 뒤에로 가서 사건 개요에서는 또 여기서는 10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다. 이렇게 해서 이게 똑같은 6월 2일 날짜예요. 6월 2일 날짜 똑같은 수사팀에서 같은 날짜에 단순한 그러니까. 직장 동료, 내연의 관계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네 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맞은 거죠. 같은 팀에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경찰이 쓴 거죠. 누군가 경찰이 스토리를 쓴, 써놨네. 네. 약 10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그녀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제 이 우발적 범행이 벌어졌다라는 게 그렇게 여기 지금 써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앞쪽에서 본 수사 기록에는 현재 범인이 단순 직장 동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의 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라는 6월 2일자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국가수로 보내는 자료에는 뭐 8개월, 9개월 연애했다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같은 날짜 6월 2일 같은 날짜 서류에는 10개월 동안 사귀었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랬다.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인이 됐다라는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뭐 일반 동료였다? 아니다. 8개월, 9개월, 10개월. 그러니까 형사는 내연 관계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내장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제가
서부지방검찰청에 네. 가서 피해자 상담실에 가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서부지방검찰청에 있는 직원이 원주경찰서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여기 민원인이 와서 이런 지금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원주경찰서 경찰이 내연의 관계란 말이 무식해서 몰라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잠깐만요. 네. 경찰이 변사사건 보고 지휘권에 대해서 사건을 이게 언제 기록이에요? 11월 2일 날 제가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5개월 가서 만에 5개월 만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렇죠. 당시에 그 사건을 썼던 경장이 내연의 관계라는 표현은 그 경찰이 자기가 무식해서 잘 모르고 그냥 썼다. 그렇죠. 무식해서 모르면 쓰지를 말아야죠. 어떻게 써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 내연의 관계란 말을 몰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그게 보도가 썼다는 게 나갔다는 것까지가 그렇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그 경찰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11월 2일이었고 예. 그러니까 5개월이죠. 네. 6월, 7월, 음. 8월, 9월, 10월이니까 그러니까 딱 5개월 만에 제가 밝혔고 제가 10일 날 원주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경찰한테 내연의 관계였다는 증거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수사 기록에 내연의 관계를 도배를 해놨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과장실 원주경찰서 서장실까지 올라가서 난리를 쳤어요. 예. 그러고 경찰서장도 저를 끌어내라 이러고 자기를 선약이 있어서 간다 그러고 도망쳐버리고 저 이 경찰한테 제가 자인서를 쓰라 그래서 제가 자인서를 받아온 거예요. 자기네가 수사 기록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했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여기 원주 경찰서의 폭력 2팀에서 팀장이 서울을 한번 올라오겠다 이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올라와라. 뭐 올라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제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올라오라고 했는데 저희 집 동네에 다 도착을 했는데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 사람들을 집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바깥에 나가 있어서 나 마포경찰서 앞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예.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없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길을 잘못 들어서 퇴계로로 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서부지방검찰청 피해자 상담실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글로 와라. 그러면 이 마포경찰서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고 퇴계로에서도 차로다가 여기 5분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거의 2시간이 돼서 저 만나기로 1시간하고 2시간이 경과돼서 그 서부지방검찰청 피해자 상담실에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팀장님 딸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서 한 30초 동안 있다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수사팀장이 네, 그래서 그러면 있다는 얘기네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래야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놓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어머님 너무하세요. 자기가 뭐 유기해놓은데 뭐 소주도 붓고 절도 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너무하십니다. 이래서 내가 뭘 너무했냐.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너무하다는 소리를 나오냐. 이러고는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10일 날 원주경찰서를 찾아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3일인가 후에 서울로 한번 찾아왔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11월 18일 날. 이 메일 내용이 앞에 인사는 생략하고 그간 이의를 제기하신 이메일 건에 대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메일 보냈다 이렇게 거짓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용석이 피해자의 미니 홈페이지 싸이월드를 접속한 것을 확인 정정하였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 죽은 따님하고 그 가해자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제 딸 싸이월드에 올려놓은 그 피의자한테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수사 기록을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연의 관계 근거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가서 따졌어요. 싸이월드가 메일 보내는 거냐?
내가 컴퓨터를 몰라도 싸이월드가 메일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건 정도는 안다. 거기다 C 올려놓고 사진 올려놓고 이런 앨범처럼 하는 거지. 그건 메일 보내는 게 그걸 아니잖아요. 그 범인이 일방적으로 와서 접속한 건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거를 이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메일을 보냈다라고 그렇죠. 위조를 또 했던 그렇게 걸 잡아낸 거야. 끈적끈적한 사이로 만들려고 싸이월드에 있는 C 올려놓은 거를 메일 보냈다 이렇게 수사 기록을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와 부검을해서 개요란에 내연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후 계속 수사하면서 내연의 관계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11월 17일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 수추송하였으며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안 제가 했어? 아니요. 네,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피해자 어머님이 저에게 성폭력 관계, 폭력 관계 등을 수사치 않았다고 하였으나 피의자 2회 3회 조서를 받으면서 추궁한 바 계속 부인한 사실이 있으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저희 체포 수사기일이 10일로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진술서에 그런 내용 물어본 질문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차 산타모 차도 조사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폭행, 성폭행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하지도 않았어요. 진술서에 그런 게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또. 이게 11월 18일이면은 날짜가 이 검사가 아유, 2005년 10월 27일 날 사형을 구형을 한 날이에요. 그러면 수사가 다 종결이 됐고 구형까지 했어요. 10월 27일 날. 네. 근데 이거 저한테 보낸 그 메일은 11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구형이 다 끝났고 네. 1심 판결이 2005년 11월 10일 날 1심 판결까지 났어요. 그런데 11월 18일이면은 그 수사도 다 종결이 됐고 구형도 끝나고 선고도 끝났어요. 그런데 뭐 싸이월드를 정정하였고 뭐 이렇게 다 정정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요번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 그거를 인지를 못했는데 요번에 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다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께 메일은 11월 18일에 보냈으나 자기네들이 2차, 3차 조사를 더 전혀 있어야 돼. 할 수가 없었어요. 1심 판결이 끝났는데 수사를 기록을 다시 정정하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아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런 2회, 3회 조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요. 이 메일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수사가 다 종결이 됐고 검사 구형도 끝났고 1심 선고까지 끝났는데 수사 기록을 자기네가 정정했다. 이렇게 하는 거 이 내용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전 그렇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뭘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냐면 이 날짜는 예. 나중에 그 몇 달 동안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정리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아니요. 없어요. 중요한 전혀. 건 수사 조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네. 뭐라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그게 있냐 없냐가 없죠. 중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없는 거고 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는 벌써 옛날에 종결이 됐고 검사 구형도 끝났어요. 검사의 공소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검사 공소장에 공소장도 들어있지 않다. 그렇죠. 검사 공소장에도 둘이 사귀다가 변심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공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네가 수사 기록을 정정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번에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당시에 2차, 3차 조서가 없는 건 확인하신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를 또 경찰이 저를 우롱을 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렇죠. 계속 반복적인 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 만나고 계시는 분은 2005년 살인사건으로 따님을 잃고 언론과 당시 경찰이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 인해서 따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가지고 9년 동안 싸워오신 어머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검사가 그 처음에 그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그 이제 송치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가 또 그 이제 피해자 가족을 진술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둘째를. 그래서 저하고 남편하고 셋이 갔어요. 그랬는데 검사가
그 진술 받기도 전에 한다는 얘기가 피의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아리송해가지고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저는 이상했어요. 그러고 이 인사과장이 이 회사에서 FM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검사가?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로다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는 얘기가 인사과장이 저희 딸 뺨에 키스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거 성희롱이잖아요. 유부남이 미혼의 여직원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이 병대 검사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검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검사가 구형을 할 수 있지만 선고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검사가 집행유예를 뭐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사하기도 전에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아스러웠고 저희 딸 뭐 친구들하고 뭐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써준 진술서예요. 제가 16분이 써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진술서로 첨부를 해서 제 딸은 그런 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니까 다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진정서를 계속 접수를 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 검사가 이 진정을 취하를 해달라. 또 갈 때마다 또 진정을 취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검사가 범죄를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피해자 가족한테 진정한 걸 취하를 해달라고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날 사형을 구형을 한 날이에요. 이제 재판을 1심 종결을 하고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했는 날 저하고 같이 간 여성단체 간사님이 검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형을 구형을 해줬으니까 진정을 취하를 해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당시에 구형이 뭔지 선고가 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사형을 구형을 해줬으니까 뭐 아주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렇게까지 된 걸로 알고 저는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진정 취하서를 자기네가 쳐서 타자를 쳐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날 사인을 해주고 와서 1심 판결에 제가 이거를 진정을 취하를 해서 1심에 15년밖에 안 나온 거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이렇게 법을 모르는 사람을 악용을 해서 그때 취하라고 얘기한 게 누구라고요? 그 여성단체 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검사실에서 검사실에서 자꾸 저를 진정을 취하를 해달라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한 사실이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공소장의 공소 내용을 보면 그냥 치정 사건이에요. 저희 딸이 이런 내용으로 해놓고 제가 그 성희롱 사건으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진정을 제가 아주 수차례 했어요. 뭐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진정서를 접수를 하면 그 진정 번호가 또 생기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런데 취하를 해달라 이러더니 1심 판결에는 15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직장 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상하 관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걸 거부하니까 죽인 그러니까 성폭행 미수 살인 사건인지 아니면 성폭행 살인 사건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이게 15년 정도로 끝나지 않을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심이 15년이 됐다. 형량도 적게 나오고 회사 쪽 책임도 없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노린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딸 싸이월드예요. 싸이월드 이렇게 시 올려놓은 거를 이거를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수사를 이거를 첨부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당시에 지능수사팀의 윤치영 순경한테 싸이월드가 메일 보내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해놓냐?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앞가슴을 탁 열면서 나 옷 벗을 각오 됐으니까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그 싸이월드를 메일 보낸 거로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요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원주경찰서를 다시 이제 또 찾아가서 이 윤치영 경찰을 다시 또 만났어요. 다시 한번 묻겠다. 싸이월드가 메일 보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 그 내연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무식해서 몰라서 썼다라는 그 경찰이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하고 밑에 자기 경찰 최한순 이렇게 하고 한 거고, 그래서 감찰반에 가서 자기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그 경찰은 무슨 징계 받았는지는 내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폭력 이 팀에서 이거를 치정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흥수사팀에 있는 사람 이름까지 빌려서 이렇게 한 거를 저는 요번 인터뷰 하면서 가게에서 그 경찰이 제가 많이 원망스러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녹음을 해갖고 왔어요. 정말 천인 공로할 일이죠.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네. 용서할 수 없는 예. 일들이 네. 이렇게 벌어진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쭉 과정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따님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증거를 입수하신 게 없는 거죠. 제가 그 문서 송부 청탁을 하면서 그 수사 기록을 제가 보면서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 부검 의뢰서 또 변사사건 발생보고 지휘 건의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수사 기록을 갖고 검찰청의 피해자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확신을 딱 받았고, 그러고 제가 검찰청에 가서 원주 검찰청에 가서 직접 그 현장 검증 사진을 디카로 제가 찍었어요. 칼라로 찍어 왔는데 그 차 안에서 단순히 넥타이로 목을 졸랐다 이렇게 이 판결문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피고인의 넥타이로 피의자의 목을 감은 후 힘껏 당겨 뭐 5분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넥타이로 목을 졸른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건데 그냥 단순히 넥타이로 목을 졸랐다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춘 거죠. 아니 근데 넥타이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현장 검증 사진에 보면은 넥타이로 목을 졸르면 이렇게 사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큰이 없어요. 여기 전체에 사큰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그 법의학 책을 제가 복사를 해서 넥타이로 목을 졸르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거를 제가 다 복사를 해왔거든요. 잠깐. 이거는 차에 이렇게 혈흔이 차에 튀어 튀자고. 있다는 거, 예, 튀어 있다는 거. 잠깐요. 천천히 하세요. 말로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큰이 나타나는 모습을 법의학 책까지 뒤져서 네. 법의학 책까지 뒤져봤는데 따님의 그 현장 상황에는 없었다. 잠깐요. 앞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앞에 있나 본데요. 여기 예. 있다. 이게 그게 당시 네, 그 저기 수사 기록에 제가 가서 디카로 가서 찍어 온 사진인데 이렇게 넥타이를 만약에 목을 졸르면 여기에 이렇게 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나 지나서 자수를 했는데 아직 그 혈흔이 응고가 되지도 않았고 여기 탑이잖아요. 이후에 하얀 가디건을 입었는데 가디건은 또 벗겨서 버리고 없고, 그리고 여기에만 피가 묻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 닦아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러네? 네, 진짜? 네.
근데 잠깐만, 이게 피만. 그렇죠. 피 묻은 거죠. 아, 그러고 이 긴 머리가 다 이렇게 피에 그냥 흥건히 젖었어요. 그러고 부레지역근이 다 풀리고 또 저기 막 팬티 뒤에 이렇게 흙이 짓이겨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져 있고 이거를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문한 게 없어요. 이렇게 온몸에다 폭행을 이렇게 당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원본에는 이렇게 팬티 뒤에 이렇게 흙이 그냥 이렇게 묻으면 이게 털면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짓이기면 줄이 생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스커트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라 단순히 차 안에서 넥타이 목을 졸라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팬티에 흙이 묻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부러지어 끈이 이렇게 다 풀리고 이럴 일이 없어요. 이런 거를 수사를 하지도 않고 질문도 하나도 없었고 이게 사진이나 이런 건 성폭행. 그렇죠. 증거가 확실한데도 제가 이거를 교보문고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이게 가는 끈으로 해도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국가수에서조차도 그 내연의 관계 8개월 지내오다 이런 내용으로 부검서에 감정서에 그렇게 써 있고 또 넥타이로 목을 졸린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국가수를 믿을 수 없는 데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위에 지시를 어떻게 내려오면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이 피해자의 모습에 보면 예. 이게 지금 혈액이 아직 진짜 응고가 안 예. 된. 그러니까 사망 시간도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 시신의 상황으로 볼 때 예. 그 이틀 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어쩌면 살아 있을 수 있는데 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딸을 그 강제로 납치해서 끌고 갔을 때 그 동료 직원이 있었잖아요. 저희 딸보다 1년 늦게 들어오는 후배예요. 나이는 32살이었고 그 직원도 저희 딸한테 호감을 갖고 이제 또 같은 동료니까 또 좋은 동료 사이로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납치해서 가는 걸 보고 112에 신고를 하거나 저희 집에 연락을 해주거나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저희 교육개발팀 팀장한테 어제 인사과장이 우리 딸을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팀장이 저희 딸 직속 팀장이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집에도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동료가 얘기를 해주니까 알죠. 그러고는 저희는 딸이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 밤을 새고 기다리고 핸드폰으로 어디로 다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연락이 되겠거니 하고 무슨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거나 이렇게 했겠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35분에 이 팀장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 직원이 그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집에도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서 동태를 살피려고 8시 35분이면은 그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시간이거나 도착을 했거나 그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회사에서 저희 집에 전화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무슨 안부 전화거나 이렇게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우리 딸 둘째 날 다음 날 그렇죠. 사라진 다음 날 그렇죠. 아침 8시에 그렇죠. 전화를 해서 예. 그래갖고 얘기한 직원한테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도 연락하지 말아라가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고는 전화가 와서 여기 회사 팀장인데 우리 딸 이름을 대면서 이니 좀 바꿔달라. 호칭도 안 쓰고 그러면서 바꿔달라. 그러면서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딱 봤어요. 쟤는 예민해져 있었잖아요. 지금 딸이 안 들어왔고 회사라고 전화가 오니까 시계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8시 35분이었고 제가 스치는 생각이 지금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 도중이거나 그럴 시간이고 9시까지 출근 시간이잖아요. 왜 전화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바꿔달라고 하길래 지금 집에 없다. 그리고 뭐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그러면 애가 출근을 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급한 무슨 뭐 아주 총각을 다투는 그런 급한 일도 아니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한 15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우리 딸 핸드폰 말고 다른 연락할 번호가 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딸이 뭐 사업을 하거나 무슨 막 이러서 핸드폰을 2개, 3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딸이 제가 핸드폰을 잊어먹고 한 1년 동안 안 쓰고 있다가 제가 그냥 갑자기 연락할 일이 막 생기니까 생일 선물로 그냥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런데 저희 딸 핸드폰 샀을 때는 그 카메라가 장착이 안 돼 있고,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는 이제 카메라가 기능이 이제 새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 딸한테 엄마는 그냥 통화만 하고 문자만 보내고 그러면 되니까 이거를 번호 이동을 해서 네가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쁘지 않을 때 이제 대리점에 가서 그렇게 번호 이동을 하려고 2개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회사고 하니까 친절하게 내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친절하게. 근데 그 전날 제 딸 핸드폰, 제 핸드폰으로 다 연락을 해봤죠? 안 해봤겠어요? 근데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전화가 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 저는 또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줬다가, 다시 한 5분쯤 지나서 아까 가르쳐 줬던 핸드폰 번호를 다시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그러고는 그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애가 사람이 출근도 안 했으면은 왜 출근 안 했냐라고 그렇지.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급하게, 뭐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전화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하루 종일 전화를 안 하고 있다가 저희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서현동까지 차를 태워다 준 동료가 그 분당 서현동에 풍림 오피스텔에 살아요. 그런데 한 보름 전쯤에 공덕동에 풍림 그 찜질방에 사우나를 그 후배랑 거기를 같이 왔었나 봐요.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둘째하고 큰애하고 같이 이제 찜질방 간다 그러니까 보내줬는데 거기를 와서 그냥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료가 저희 둘째한테 내가 언니를 좋아한다. 그런데 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딸 책상마다 이렇게 전화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화로 계속을 해도 명함에도 그 전화번호가 자기 그 책상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도 안 되고 제 딸 전화도 안 되고 제 핸드폰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저희 둘째가 회사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서 황인이 옆자리에 앉은 직원을 바꿔달라. 그래서 저 언니 동생인데 언니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이러니까 그 직원이 어저께 내가 분당 서현동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줬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인사과장이 우리 딸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빼놓고. 그럼 언제 하셨어요? 저녁 때요. 그러니까는 이 팀장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저한테 엄마 어제 회사 직원이 분당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줬대.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또 안심을 했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그 일과 시간이 이제 끝날 무렵에 돼서 이제 이 직원이 전화가 와서 그 인사과장이 우리 딸을 끌고 갔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3월 31일 날 밤이겠네요. 아니요. 예. 31일 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일 날 저녁에 따님의 시신이 발견된 그렇죠. 거고.
근데 5월 31일 날 근제 거의 근제 일과 시간이 끝날 무렵에 그렇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인사과장이 우리 딸을 끌고 갔다. 그러고 인사과장 핸드폰이 2개가 있다. 그래서 핸드폰 2개를 가르쳐 주고 그러고는 카드 조회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날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인사과장이 오늘 밤 10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그 회사 전산 공지에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멘트도 남겼다고 그러고 31일 밤에. 예. 그러고 30날. 그러고 그 자기 업무 파일을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한테 다 인계를 했다 그래요. 범행을 저지르는 그날.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저희 딸 책상에 있는 전화번호예요. 이 전화기를 그냥 내려놔서 계속 통화 중이었고 그러는데 이 팀장하고 이 직원하고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좀 해봐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카드 조회를 해봐라. 그러면 어디에 돈을 썼으면 그 장소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기본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이런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아니 그 전에 뜬금없이 그 사이얼드 홈피에 그 메인 사진을 고 이은주 사진을 해놨다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 말을 이은주 탤런트 이은주 누가? 그러니까 팀장하고 이 직원하고 저희 딸보다 1년 예 교대로 전화를 하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메인 사진을 고 이은주 사진 해놨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이 시점에서 해줄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죽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MSN의 제목이 죽음의 문턱에 서술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그냥. 자살로 몰아갈 생각이었구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근데 제가 112에 신고를 했다가, 그 순찰차가 저희 집 동네까지 온다 그래서, 아니다. 좀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러고 하고는 순찰차가 저희 동네에 오는 거가 근데 좀 저희 딸만 키우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갔어요. 지구대를 찾아가서 어제 인사과장이 우리 딸을 납치해 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 이러니까 그 경찰이 이거는 실종 신고가 아니라 그런 미귀가자 신고다. 그래서 미귀가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 게 회사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다 근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 인사과장이 2005년 6월 1일 18시 30분에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과 시간에 벌써 해고를 딱 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이날 원주경찰서 임원진 4명이 원주경찰서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을 하니까 벌써 가고 없었고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도착을 하니까 벌써 가고 없고. 자, 그러니까 그 5월 31일, 5월 30날 따님이 실종이 됐고, 그리고 5월 31일 날 이런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연락이 오면서 네. 아침에 잠깐 한 다음에 지네들끼리 막 얘기가 있고, 그렇죠. 6월 1일 날은 아무 소식이 8시. 없어요. 아무 이날도 이틀째인데 이날 6월 2일 날도 근데 회사에서 출근을 안 했으면. 뭐 출근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고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 5월 31일 날 아침에 전화 온 거 이외에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6월 1일 날 18시 30분에 자수를 했는데 6월 1일 날 회사에서는 벌써 사장 결재까지 다 난 거예요. 그러고는 인사과장은 6월 1일 18시 30분에 자수를 하고 임원진이 여기 원주경찰서로 왔다 갔고 저는 10시 반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제가 오빠하고 동생들하고 연락을 해서 원주경찰서에 도착을 하니까 6월 1일 12시가 넘었죠. 10시 반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거기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도착할 때는 6월 2일 새벽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 경찰들이 임원진 4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는 이 회사에서는 와서 그 살인을 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갔는데 이 해고를 했다가 다시 특별 인사 명령을 내려서 면직을 시켜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그 회사에 출근을 하지를 않아서 면직을 시켰다가
아, 이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지르면 해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고를 반대로. 시켰다가 다시 면직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가 없듯이 해고를 시켰다가 다시 면직을 시키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저희 PD 인터뷰하러 간 PD가 물어보니까 회사 쪽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회사 쪽 책임을 네, 면하기 예. 위해서. 그러고 저는 근데 몰랐고 또 2심에서 이게 이제 서울 근제 고등법원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주의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법복을 맞자 나서 살인자를 수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 요지서하고 그 형사 공판에서 너무 그냥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데 저희 딸이 아 잠깐 다음 생에 또 만나 이렇게 했다고. 판사가 이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놈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놈이 판사였다는 사실이 나는 아주 그냥 치가 떨려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했겠어요. 이런 놈이 또 살인자를 변론하면서 저희 딸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1심에서는 또 아무것도 몰랐고 2심 재판부에 또 1심에서도 저희 딸을 치정사건으로 그렇게 경찰이 치정사건을 만들려고 별 조작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까지도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야 뭐 그 피해자를 그 가해자를 그래도 위해서. 이렇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하면 근데 이게 이거는 아마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원주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네요. 정관유예라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그리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피해자를 이렇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이렇게 명예까지 이렇게 더럽히 가면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치정 사건이라는 거를 확정을 지으려고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전해준 메모 이래갖고 이거 2장을 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형사재판에 제가 공판에 참석을 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제가 열람 복사를 하면서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 글씨가 제 딸 글씨 아니라는 건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시험 공부 같이 하고 막 콜라 마시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같이 시험 공부 해갔는데 이렇게 남자가신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한테 이거 우리 딸 글씨 아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거 나도 변호사지만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사문서 위조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을 써달라. 그런데 안 써주고 그렇지 안 써주지. 판사 기다려봐라. 생각해보겠다. 기다려봐라. 생각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고소장을 제가 작성을 해서 제가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수사를 했는데 원본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 이 원본을 국가수에서 우리 딸 글씨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에 나왔어요. 진짜 길고 긴 투쟁을 하셨네. 네. 우리 딸 글씨가 아니다. 상이하다라는 내용으로 나왔고 감정 결과. 예. 이게 인사과장 글씨고 이게 제 딸 글씨예요. 전혀 그래서 다른 우리 딸 글씨가 아니라는 거가 나왔어요. 그러는데도 이거 국가수 감정서잖아요. 그러는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 국가수 감정서가 왜 증거 불충분이에요? 이거 증거가 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헌법소원까지 갔는데 이 판사는 진술서 한 장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어디 경찰이 감히 판사였던 판사 출신 무슨 변호사를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러니까 가해자를 변론하기 위해서 치정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감사해요 뭐 이런 메모를 시를. 주고받았다라는 시를 주고받았다라면서 하나를 냈어 메모지를. 근데 딱 봐도 이게 그 여자 글씨가 아니라 남자 글씨야. 그러면 그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사에 대해서 고소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면서 국가수의 감정을 받은 거야. 딸과 이 메모장의 필자가 다르다는 걸.
그래서 국가수가 필체가 다르다는 감정결을 내려줬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이렇게 해갖고 예. 제가 헌법소원까지 갔는데도 그냥 그대로 판결이 그냥 그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나마나 한 거예요. 그러고는 또 시일이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또 했어요. 여기 법무사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 뭐 이런 아픔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편지를 딱 보냈는데 이 글씨를 딱 보는 순간 감사하세요 글씨하고 제가 이렇게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글씨하고 그 글씨, 감사하세요 글씨하고 사람들한테 10분한테 보이면서 이 글씨하고 동일 인물인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6명은 동일 인물인 것 같으다. 그리고 4명은 아닌 것 같으다 이러는데 제가 사설 감정을 해서 이 글씨가 인사과장 글씨라는 거를 제가 또 받아냈어요. 이 글씨가. 이게 제가 50만 원 주고 사설 감정을 해서 이 글씨가 인사과장의 글씨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동일인물의 필적으로 이렇게 깜찍한 짓을 원주의 판사 출신 이재구 변호사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 회사 쪽 책임을 없게 하고 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딸은 이제 목숨을 잃고 2번, 3번 이렇게 죽이는 허위 변론을 한 거죠. 변호사로서의 품위 위지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는 현재 못한 거죠. 다 지나고 나서. 일단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 그렇죠. 예, 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몰랐고 이렇게 피해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는 우리가 이런 거를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렇게 관할 규칙이라든가 또 이렇게 경찰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한다는 거 검사가 아무리 진정을 해도 그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또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이렇게 변호사를 정관예우를 선임하며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피해자 가해자를 바꿔놓는다는 거를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설마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 그 기사가 나면 아 저희 딸이 꼬리를 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사건을 포기를 했으면 저희 딸의 명예는 그냥 더러워지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었는데 저는 오로지 제 딸의 명예 회복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또 회사 쪽 직원이 그 경찰서 초동 수사에서 그 자기 강제로 끌고 갔을 때 그 직원이 저희 딸 괴롭히는 거를 알고 그 인사과장한테 우리 딸을 계속해서 괴롭히면 너 회사에다 까발리겠다. 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진술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인사과장하고 우리 딸하고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를 나중에 그 수사 기록을 보고 나중에 알았고 그러고 이재구 변호사가 형사 1심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서도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회사하고 그 인사과장하고 민사 재판에 저희 쪽 변호사가 이제 증인 신청을 또 해서 거기에 나와서는 또 엉뚱한 자기하고도 그렇게 끈적끈적한 사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 나온 신문 내용하고 민사재판 증인신문에 나온 내용하고 정반대니까 이게 위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위증으로 제가 밝혀냈고, 그러니까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는 자백 다 받아냈고 회사 쪽 직원이 진술한 거 다 거짓 진술하고 저기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서 위증한 거 밝혀냈고 또 이 회사의 법무팀 지배인하고 노사연랩 팀장이 어디 인터넷 주간지에 내연의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그것도 선고가 됐고 그러고 이 글씨가 우리 딸 글씨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다 이래서 국가서 감정성 있고 사설 감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살인자 위증까지 제가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하고
딸을 잃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언론에서 이게 기자들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허위 기사를 써서 언론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 법원에서 엉터리 재판을 해서 사법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엄마라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살인사건에서 위증 밝히고 사자 명예훼손 밝히고 살인자의 위증도 밝혀서 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다. 그러고 제 입으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저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다른 분한테 이런 일이 또 당하지 않게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알았지만 제가 방송으로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 내용을 그 어떤 공식적인 언론에서도 다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초였죠. 네, 4월 초에 MBN을 비롯해서 이 MBC, SBS, MBN. 그러니까 이 세 개 MBC, SBS, MBN 등등이 이 사건을 다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진실에 대한 쭉 긴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 너덜너덜해진 이 사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은 좀 오는데 그 지난 9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드셨는지. 제가 공공기관 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게 교통을 많이 당했고,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이렇게 끊겼는데, 성남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였다는 증거가 뭔지 보여달라. 그리고 제가 정보 공개를 해서 제가 서류를 다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출한 서류밖에 없어요. 판결문, 제가 제출한 서류, 또 언론에 난 기사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공개한 그 서류를 갖고 가서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였다는 증거 좀 뭔지 좀 짚어달라. 그러니까는 없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이 있지 않냐. 이래서 법원 판결문 말고 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슨 증거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관계였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12에다 불러서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경찰이 와갖고 저는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민원인으로서 거기를 그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민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저를 뒤로 수갑을 채워서 땅에 바닥에 엎드려 놓고 뒤로 수갑을 채워서 그리고 저를 양쪽에서 들고 그리고는 4층에서 밑에 층까지 끌고 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지도 않고는 유치장에다 집어넣어 놓고는 11시간을 감금을 시켜놨어요. 그게 몇 년도 일입니까? 지금 한 1년이 경과가 됐죠. 작년에 했었던. 그렇죠. 근데 그 수갑을 너무 옥죄어 갖고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다가 뒤로 채우니까 이렇게 뒤로 채워서 양쪽에서 드니까 여기도 아프고 손목도 쪼여서 아프고 그래갖고 잠을 못 자요. 이게 저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유치장 안에 11시간을 감금했다는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업무방해로 기소를 해서 제가 거의 1년을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검사가 또 항소를 해서 어저께 재판을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는 업무방해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소 내용이 뭐냐면 내 딸과 관련된 서류를 내놔라고 고함을 쳤다. 이건데 저는 정보 공개를 해서 제가 서류를 다 입수를 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를 엮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돼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게. 그러고 제가 이게 작년 한 해가 또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원래 국영이었어요. 대한송유관공사가 국영이었는데 저희 딸이 들어가기 한 4, 5년 전에 민영화가 돼갖고 SK 계열이에요. 그런데 SK의 최태원 회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제가 그 형사재판 공판에 참석을 해서 그 잠깐 휴정하는 시간에 제가 최태원 회장님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여직원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보시고 빨리 좀 해결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SK의 법무팀장이면서 부사장이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밖에 나가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명함을 딱 보니까 부사장이면서 법무팀장이에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나와서 약속 시간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 SK 본사에서 들어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럼 알겠다. 그러고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가 SK가 여기가 대주주예요. 40몇 프로인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손유관공사 쪽하고 연결시켜 줄 테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12차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 조건을 4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4대 일간지에 사감은 게재하라. 제 딸 명예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 언론에 그렇게 치정사건으로 그렇게 인터뷰했고 그러니까 4대 일간지에 사감은 게재하라. 그러고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내 딸하고 우리 가족한테 정중하게 사과해라. 그러고 회사 쪽 책임져라. 그러고 산재 인정해라. 이렇게 4가지를 했더니 어느 네티즌 분이 요구 조건이 너무 소박하대요. 그런데 그거를 그쪽의 답변은 4대 일간지 하는 건 좀 그렇고 또 사장이 사과하는 거는 사장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좀 그렇고 이래서 제가 4대 일간지는 넘어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총 책임자니까. 그런데 바뀌어서 그것도 그렇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국적이 그러면 일본이냐 중국이냐. 현재 사장이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회사 쪽 책임도 그렇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은 자기네가 타치할 수 없는 데서 못하고 이러면서 4가지 조건을 다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위로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이 당시가 그러니까 8년이었을 때니까 그거 8년 전에 줘야 될 건데 지금이라도 준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내가 사양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계좌번호를 그 자리에서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줄 수는 없고 단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문서 작성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저한테 메일로 이게 보낸 거예요. 근데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더니 내용은 합의서 이렇게 해갖고 작성을 해서 저 메일로 보냈는데 내용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러고 뭐 일체 비난행위,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 서적 이런 언론 매체를 위한 그런 인터뷰를 하지 말고 그러고 뭐 1인 시위나 집회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을 다 삭제하는 조건으로 1억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인감 첨부하고 또 공증을 해서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와라.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땅바닥에 흙을 주워먹고 굶어 죽는 아이를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고 이게 위로금이 됐던 합의서가 됐던 협의서가 됐던 이 금액으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가서 의논을 해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제가 이 금액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써갖고 갖고 나온 게 요 5글자 더 플러스로 시켜서 위로금 지급 합의서.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저 일체의 제 권리를 박탈을 하고 그러고는 요게 한 줄 더 들어간 게 제3자한테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3자한테 더 공개하고 언론에 더 인터뷰를 하고 또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알리고 그래서 이런 제가 또 덧붙여서 한 얘기가 제 딸 이름으로 된 기념 도서관을 짓고 싶다. 그러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나는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직원이
아, 연말에 한 번씩 만나서 의논을 하자. 그래서 됐다. 나는 해결 딱 하고 내가 알아서 도서관을 짓던 장학회를 만들면 내가 알아서 한다. 난 대한송립광고사하고 또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으로 끝나고 다시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 금액을 제시를 하라 이래갖고 제가 제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1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농담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이 보이냐 그랬더니 뭐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뭐 금액이 크니까 뭐 회사 주주들하고 이사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 그러고는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 그래서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8년 지금 기다렸는데 내가 더 못 주겠냐. 넉넉하게 주겠다. 그러는데 약속 시간 하나 한번 어겼어요. 연락도 없고. 그러고는 제가 전화를 또 했어요. 오늘 약속하기로 한 날짜 아니었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출장 가서 뭐 연락을 못했다고 뭐 다음 주에 다시 뵙겠다 이렇게 하더니 나와서 이 본부장하고 대외협력팀장하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1,000억 달라고 그러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끝이 난 거예요. 여기까지 쭉 여러분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여기서 나온 지금 실명들, 이 실명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 모든 책임을 이제 법적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왔던 그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실명에 대해서는 법정이 그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한석유공사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도 송유관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언론에도 이제 공개가 된 상황입니까? 그렇죠. 예. 그대로 나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자, 지금 지난 10년 동안, 지난 9년 동안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오셨고, 딸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지어서 딸의 그 상처를 낫게 하고 싶은 이 어머니의 금액을 보고 그 거대 기업은 비웃으면서 왜요 1,000억을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연락이 없답니다. 돈이 100억 1,00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딸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본 척도 안 하는 우리 사회의 이 대기업의 양심을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또 이제 제가 오늘 또 방송이 더 남았는데, 네.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언론에 이렇게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 열흘, 막 한 달씩 이렇게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는 더 가슴이 아파요. 그 나이 어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왜 또 정부에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늑장 대응을 해서 그 나이 어린 애들이 정말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희생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또 지금 제대로 대처가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저는 제 사건을 치정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된 거를 뭐 언론 중전에 다 정정 보도를 했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진실된 보도가 이렇게 별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지 또 얼마나 많은 그 수고로움을 또 기다려야 될지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양파 까듯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전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 9년 전에 살해당한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오신 우리 고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요? 따님의 성함? 네, 황인이에요. 네. 고 황인이 양 어머님께 여러분 그 용기와 위로의 한 말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이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님이 우리 사회의 어떤 등불 같은 존재이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님의 용기, 그리고 앞으로도, 힘내서 끝까지 싸워주시기를 우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일단 인터뷰 방송 마무리하고요. 제가 어머님 보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